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학 핵심 정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경제학 핵심 정리 강의에 별명을 붙인다면 5배속 기본 강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핵심 정리 강의의 주된 내용이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5배 정도 빠르게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본 강의는 이미 기본 강의를 수강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우리 경제학 강의 커리큘럼이요.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기본 강의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적으로 문제풀이 다음에 최종 정리 또는 핵심 정리 이러한 강의들이 맨 마지막 순서에 있고 그런 다음에 시험이 이제 최종 단계로 이렇게 공부가 진행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지금 제가 진행하는 요 핵심 정리 강의는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까지 공부를 했다는 전제하에 기본 강의 내용과 문제풀이 내용까지 같이 합쳐서 최종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그러한 취지로서 구성된 강의인데 이 핵심 정리 강의를 반드시 문제풀이 강의 이후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요 단계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풀이 강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자, 이론 강의가 앞에 있고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가 그 뒤에 이렇게 달라붙는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의 문제풀이 강의는 이러한 앞부분에 내용 정리 부분이 없어요. 저는 이 앞부분에 내용 정리 부분이 없고 제 문제풀이 강의 영상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 키자마자 바로 1번 문제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에서 별도의 내용 정리 파트가 없다 보니까 문제풀이 강의를 듣기 직전에 내용 요약 정리 용도로서 이 핵심 정리 강의를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경우에는 기본 강의 수강한 다음에 기본 강의 내용을 핵심 정리 강의로 내용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그러한 순서로서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때 핵심 정리를 이미 수강했다 하더라도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핵심 정리로 내용을 정리하시는 것도 시험 대비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기본적인 대상자는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까지 수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본 강의만 수강한 상태에서도 이 핵심 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내용이 여기 두 번째 활용 방법에도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핵심 정리 강의 교재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사용했었던 가장 쉬운 경제학 요 교재를 옆에 놔두셔야 되고 자, 이 교재를 같이 보시는데 요 교재 내용이 어떻게 요약 정리되어 있는지를 요 핵심 정리 프린트와 같이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자, 요 PDF 파일은요. 네이버 카페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스터디 파이터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요 핵심 정리 프린트를 만들 때는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었던 9 버전 핵심 정리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과 이 파일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 편집이 들어갔습니다. 9 버전은 그냥 제가 워드 파일로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편집이 안 되어 있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편집을 제대로 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는 기본 강의 내용 정리뿐만이 아니라 문제풀이에서도 우리가 실수를 자주 하는 것 또는 중요한 것들, 헷갈리기 쉬운 것 또는 문제풀이 방법, 문제풀이 팁, 암기 요령 이런 것들이 실전 테크닉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전 테크닉 부분이 9 버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자료를 개정하면서 실전 테크닉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4도로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래프에도 더욱더 다양한 색상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이 선들 간의 구분을 하실 때 좀 더 용이하게 선을 구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핵심 정리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제가 기본 강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 나갈 텐데 혹시 그때 중간중간에 필기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 핵심 정리 프린트 위에다가 필기를 하시면서 최종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이 얇은 프린트 안에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 두꺼운 가장 쉬운 경제학 교재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요 아주 가벼운 핵심 정리 프린트물로 정리하신다면 경제학 전체 내용을 매우 빠르게 시험 직전에 정리
정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핵심 정리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1장부터 빠르게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교재 같이 보시면요. 논점 1-1이라고 해서 유량과 저량부터 나와 있죠. 자, 뭐 우리 맨 처음에는 뭐 실증 경제학이니 뭐 규범 경제학이니 막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할 때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는 것이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유량과 저량. 자, 유량은 일정 기간 전제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전제로 해서 측정되는 경제 변수를 얘기하고 저량은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해서 측정되는 변수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유량은요. 동영상 떠올리시면 되고 저량은 사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고 이제 넘어갈 겁니다. 자, 우리 이런 식으로 매우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자, 쉬운 내용은 더 빨리 넘어갈 거고 조금 중요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조금 더 천천히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합리적 의사결정이고요. 자, 우리 핵심 정리 프린트에는 논점 1-2 기회비용 나와 있습니다. 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의사결정을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순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회계적 비용이 아니라 경제적 비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파트에서 경제적 비용과 회계적 비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경제적 비용은 다른 말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말은 동의어입니다. 자, 동의어고요. 자, 이러한 기회비용은 암묵적 비용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CPA 합격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로스쿨 등록금만 따진다면 그것은 명시적 비용 또는 회계적 비용이겠지만 여기를 가기 위해서 포기하는 대안이 있잖아요. CPA 법인에서 회계법인에서 받을 수 있는 연봉을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 그것은 암묵적인 비용으로서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비용을 우리가 비용 개념으로 인식한다는 거. 자, 따라서 양자 간의 관계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 개념도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 암묵적인 비용은 만약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면 그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을 암묵적인 비용으로 본다라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매몰 비용은요. 이미 지출이 이루어져서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말하는데 자,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비용이 매몰 비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첫 번째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비용인지 아닌지를 아셔야 돼요. 앞으로 나갈 예정인 비용인지 아니면 이미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그거 구분하시면 되고 and 두 번째 이미 지출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회수가 가능한지 회수가 불가능한지 그거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우리가 가게를 얻을 때 가게 보증금을 내고 가게를 얻죠. 그러면 이미 이 보증금에서 5천만 원은 이미 지출이 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가게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게를 뺄 때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이건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에요. 따라서 우리 이러한 비용은 매몰 비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업원에게 이미 지급한 인건비, 이미 지출한 광고비 이런 것들은 이미 지출되었고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러한 비용은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러한 매몰 비용은 기회 비용이 0이에요. 자, 매몰 비용은 기회 비용이 0이다라고 프린트물에 0자에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우리 핵심 정리 프린트 보시면요. 제가 중요한 문구나 키워드에 녹색으로 형광펜 표시를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 자,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어떤 단어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건지 제가 다 일일이 표시를 다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매몰 비용의 기회 비용은 0이다. 0에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매몰 비용은 기회 비용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고려할 필요가 없다. 왜? 기회비용이 0이니까. 자, 회수할 수가 없다. 이 말은 기회비용이 0이다. 다른 데에 쓸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다른 대안에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매몰 비용의 계산은요. 제가 기본 강의 때 사례 말씀드린 바 있죠. 자, 첫 달간 광고비 10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5분 기계 구입에 500만 원 썼는데 중고로 350만 원에 판매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요 350만 원은 회수 가능한 부분이니까 회수 불가능한 나머지 150만 원만 매몰 비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주면은 450만 원이 매몰 비용으로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주어진 자원으로 X제와 Y제를 생산할 때 우리가 이것으로서 X제의 생산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Y제의 생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빵가게에 주어져 있는 밀가루의 양과 우유의 양과 버터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주어져 있는데 그 양으로 단팥빵의 생산을
생산을 늘린다면 당연히 소보루빵의 생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우리 만약 그랬을 때 X제 생산이 1개 증가할 때 Y제 생산이 3개 감소한다면 X제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3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것을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인데 이게 어떤 기회비용이냐면 Y제 수량으로 나타낸 Y제의 수량으로 나타낸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요. 자, X제 1개 만들 때 생산비용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 뭐 5만 원이야, 3만 원이야 이렇게 우리가 화폐액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개념은 실질의 개념으로서 X제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제 1개를 만들려면 Y제 몇 개를 포기해야 돼? 이런 식으로 Y제 수량으로서 X제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우리 경제 내에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조합들을 재화 평면에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생산 가능 곡선을 도출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두 재화의 MRTS가 일치하는 점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를 모두 다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자, X제와 Y제, 자, X제와 Y제의 MRTS가 일치하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내용을 바로 딱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거 우리 제19장 후생 경제학에서 했던 내용이잖아요. 자, 우리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두 재화 간의 MRTS가 일치하는 바로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되는 점들의 모임이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의 개념을 정의할 때 경제 내의 모든 생산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했을 때라고 했는데 바로 그게 이 뜻이에요. 파레토에 있어서 파레토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하는 점들의 모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최대로 생산 가능한 X제와 Y제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을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생산 가능 곡선의 형태는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로 그려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 원점에 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원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움푹 패인 면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먼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자,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X제 생산을 증가시킬 때 점차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요거 접선의 기울기가 MRT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자, MRT는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인 거 알고 있고 따라서 점차 MRT가 커지기 때문에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우하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희소성을 나타냅니다. 자, 왜냐하면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X제 생산을 늘리려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Y제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 경계상에 있는 점들은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생산 가능 곡선 내부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고 우리 요거는 시장으로 얘기한다면 P하고 MC가 일치하고 있지 못할 때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을 때에는 생산 가능 곡선 내부의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다음에 자, 생산 가능 곡선 외부의 점은 현재 기술 수준이나 현재 부존 자원의 양으로는 생산할 수 없는 점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러한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MRT 한계 변환율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계 변환율 MRT라고 하는 것은요. X제 생산을 한 단위 늘리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Y제 수량을 MRT라고 합니다. 자, 우리 만약 그래서 MRT가 2다라고 하면요. 이건 뭘 의미하죠? X제 생산을 한 개 늘리기 위해서는 Y제 생산 2개를 포기해야 된다. 따라서 MRT가 만약에 2에서 5로 이렇게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MRT는 사실은 생산 가능 곡선상의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로서 측정이 되고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PPC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 이 접선의 기울기가
급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경우에는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그려진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 만약에 자 기회비용이 체감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완만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기회비용이 일정하게 그려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그려져서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도 전부 다 동일한 기울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은 어디에서 사용을 했냐면 비교 우이론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저 맨 뒤에 무역 이론이죠. 무역 이론 파트에서 리카도의 비교 우이론을 강의할 때 아주 단순한 경제를 가정하면서 자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제를 가정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그러한 가정하에서는 재화 생산의 기회 비용이 일정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무역 이론까지 공부했다는 전제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그래 맨 처음에 이렇게 재화 생산의 기회 비용이 일정한 경우를 제 1장에서 배웠는데 사실은 요 내용이 저 맨 뒤에 무역 이론에서도 나왔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경제학은 이제 맨 앞의 내용과 맨 뒤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루는구나 라는 그러한 전체적인 인사이트가 생기시게 될 겁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의 이동을 보죠. 자, X제 생산이 기술 진보하게 되면 종전보다 최대로 생산 가능한 X제의 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Y제의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Y제 생산 수량이 증가하게 되죠. 자, 두 가지 모두 기술 진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핵심 정리 프린트 보시면요. 5번에 기술 진보와 기회비용의 변화를 같이 봐주세요. 자, 5번 기술 진보와 기회비용의 변화인데 이거 오타네요. 기술 진보와 기회비용의 변화입니다. 자, X제 생산 기술이 진보하면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MRT가 작아지면서 라고 형광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MRT가 작아지게 됩니다. 자, X제 생산의 기술이 진보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직관적으로 한번 의미를 떠올려 봅시다. X제 생산의 기술이 진보했다라고 하면은 종전보다 X제를 더 많이 더 싸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화폐액으로 떠올려도 X제 생산의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X제 생산의 생산비가 떨어질까요? 네, 떨어지겠죠. 종전에는 X제 한 개 만들 때 생산비 100만 원 들었는데 이제는 뭐 70만 원, 60만 원만 들어도 똑같이 X제 한 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 진보가 될 수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Y제 수량으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Y제 3개였어요. 근데 X제 생산에 기술 진보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는 Y제 생산 2개만 포기해도 Y제 2개를 만들 자원만 갖고도 똑같이 X제 1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뭔 소린고 하니 종전에 기술 진보 전에는 MRT가 3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 진보 후에는 MRT가 2로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술 진보 전, 기술 진보 후 이렇게도 X제 생산비의 감소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X제 생산 기술이 진보하면 MRT가 작아진다. 이 말은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감소한다. 자, 요 말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동시에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감소한다. 이 말은 동시에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건데, 자,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수평축을 주인공으로 생각을 해요. 수평축을 주인공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점점 MRT가 급경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평축을 기준으로 보면은 얘가 점차 급경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평축을 기준으로 하면 얘가 점차 급경사가 되지만, 자, 얘를 1번, 다음에 자 얘를 2번, 다음에 얘를 3번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3번, 얘가 2번, 얘를 1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개를 90도로 꺾으셔야 돼요. 목 디스크 조심하시고요. 얘를 딱 고개를 이렇게 꺾어갖고 이제 우리가 Y제를 중심으로 여기 세로축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 그래프를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 과연 누가 제일 급경사입니까? 그때는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바뀌어. 그때는 자 우리가 X축을 기준으로 하면은 1번이 제일 완경사죠. 1번이 제일 완경사고 2번, 3번 갈수록 점차 급경사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 세로축을 기준으로 보면요. 사실은 3번이 제일 완경사고 그 다음에 2번이고 1번이 제일 급경사예요. 어때요? 급경사와 완경사가 정반대로 바뀌어요. 우리가 어떤 축을 기준해서 이 그래프를 보냐에 따라서 급경사와 완경사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X제 생산의 기술 진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감소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증가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급경사와 완경사가 바뀐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종전에 Y제 30개, X제 30개 만들고 있었어요. 자, 그럼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Y제 생산을 Y제 1개와 X제 1개가 이렇게 Y제 1개를 더 만들려면 X제 1개를 포기하면 됐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X제는 60개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Y제 1개 하고 X제 2개가 대응되는 거예요. 좀 전에는 Y제 1개를 만들려면 X제 1개만 포기하면 됐는데 이제는 X제 생산, 최대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는 Y제 1개를 더 만들려고 해도 이제는 X제 2개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X제 생산에 기술 진보가 있으면요. 기술 진보가 있으면 누가 X제 생산의 기술 진보가 있으면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이 부분을 이 정도까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보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핵심 정리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왜냐하면 나와 있죠? Y제 한 단위 생산 시 종전보다 더 많은 X제 생산을 포기해야 함. 종전에는 여기까지만 포기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만큼을 포기해야 되니까 X제 생산의 기술이 진보하게 되면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의 이동 보시면요. 자,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수량적인 요인이 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생산 기술이 진보하거나 아니면 노동 투입량이 증가하거나 또는 자본 투입량이 증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하면요. 자, 기술 진보는 1번이겠죠. 교육 수준의 향상은 똑같은 사람 수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일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얘는 2번에 해당됩니다. 천연 자원의 발견은 3번에 해당되고요. 자, 노동력 자체가 증가하거나 교육 수준이 향상돼서 질적으로 향상된 경우도 역시 양적, 질적 향상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양적, 질적 향상이 모두 포함돼서 얘도 역시 2번에 해당되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양적인 증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난 거죠. 자, 한 나라 경제의 국민의 수는 불변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2번에 해당되고요. 자본 축적은 3번에 해당돼요. 자, 우리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은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이 양적 또는 질적으로 증가할 때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핵심 정리 프린트 보시면요. 제가 고난이도 지문 정리라고 해서 넣어드렸어요. 자, 우리 세 가지 문장 넣어놨는데 각각 한 문장씩 의미를 한번 해설해 드릴게요. 새로이 생산되는 자본재의 양이 고정 자본 소모에 미달한다면 장기에는 생산 가능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F라든가 L, K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은 생산 가능 곡선이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자본의 양이 감소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생산 가능 곡선은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우리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본재의 양이 예를 들어서 10개예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10개인데 고정 자본 소모가 만약에 마이너스 25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 경제의 자본재의 총 저량은 증가할까요? 감소
감소할까? 당연히 감소하겠죠.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만큼 자본 저량이 감소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대체 투자라고 하는데, 자, 그 나라의 투자가 이 마이너스 25를 메꿀 만큼의 대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본 저량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지금 그 내용이 1번 문장으로 멋있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독점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 가능 곡선 내부의 점의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독점 기업이 생산하는 경우에는 P 이꼬르 MC가 달성됩니까? 아니요. P 이꼬르 MC가 달성되지 않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생산 가능 곡선 내부의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안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여러분,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내에 또는 한 나라 내에 생산 능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죠. 우리나라 기업과 공장이 해외로 나가면 대한민국 자체의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생산 능력은 작아지는 거예요. 생산 능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안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은 자본의 감소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만약에 공장이 나가는 거는 자본의 감소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람까지 같이 나가는 경우에는 노동의 감소도 역시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안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내용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제1장을 매우 빠르게 한 20분 정도 만에 정리를 해버렸는데, 자,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 정리 강의는 기본 강의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아주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본 강의 때는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던 좀 어려운 내용이나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강의 내용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헷갈려하는 점, 어려워하는 점, 약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 드리면서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자, 다음 제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요 이론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으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수요자들이 몇 개나 구매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하는 생산물의 양을 수요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구입 수량이 아니라 사전적인 욕망의 크기를 얘기하죠. 자, 수요 함수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과 종속 변수인 수요량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을 수요 함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 변수가 해당 재화의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모형을 설정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독립 변수들은 외생 변수로 처리를 합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외생 변수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수요 곡선 자체에 이동이 발생하게 되고, 내생 변수인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런 내용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우리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존재하는 역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우리 수요 곡선에서 자, 수요 곡선까지의 수직 높이, 요 수직 거리의 의미에 대해서 자,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하면서 소비자가 그 수량의 재화를 소비할 때 느끼는 한계, 편익을 나타낸다. 우리 그래서 수요 곡선을 한계 편익 곡선이라고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그래서 수요 곡선이 한계 편익 곡선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의 하방 면적을 구하면 우리 그 하방 면적이 총 편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요의 법칙이라고 해서 수요량과 가격 사이엔 이렇게 역의 관계가 성립하는 게 일반적인데, 자, 이것의 예외로서 수요 법칙의 예외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베블렌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말로 과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요, 가격이 싸져야 많이 사려고 하고 가격이 비싸지면 더 적게 사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과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비싸질 때 더 많이 사려고 합니다. 우리 이러한 현상은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할 때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베블렌 효과 말고도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게 그려지는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 그건 바로 기펜제입니다. 자, 기펜제의 경우에는 수요 법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수요 곡선이 그려지게 돼요. 자, 우리가 수요 곡선과 관련해서 기본 강의 때 경제학 그래프의 특이한 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수학 그래프는 독립 변수가 가로축에 오고 종속 변수가 세로축에 오도록 그리는 게 우리 수학적인 그래프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경제학 그래프는요, 종속 변수인 수요량이 가로축에 오고 독립 변수인 가격이 세로축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수평축과 세로축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함수를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수요 함수는 얘가 수요 함수입니다. 바로 얘가 수요 함수예요. 왜냐하면 함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정리한 식을 함수라고 하거든요. 우리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수요 함수를 쓰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요, 수요 함수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얘를 역수요 함수라고 합니다. 역수요 함수. 근데 보통은 역자를 잘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줘도 수요 함수라고 하고 이렇게 줘도 수요 함수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부르는 게 맞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엄밀하게는 이렇게 독립 변수가 이렇게 오고 종속 변수가 좌변에 이렇게 오도록 식을 정리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게 수요 함수가 되고 이렇게 나타내면 바로 이게 역수요 함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우리 이 그래프를 그리는 좌표축이 뒤바뀌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역수요 함수로 수식을 나타내는 게 그래프를 그리기에도 편하고 이 그래프를 이해하기에도 편해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있겠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A라고 하면 바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 역수요 함수에서 Q항의 앞에 개수가 바로 기울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써 있는 수요 함수에서 요 A는 뭘 의미할까요? 요거는요, 기울기의 역수를 의미해요. 요거는 기울기의 역수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게 좌표축이 뒤바뀌어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혼란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할 때에는 개별 수요 함수를 합쳐야 되는데 그때 합칠 때 Q를 합칠 거냐, P를 합칠 거냐 이 문제에서 Q를 합쳐야 됩니다. 우리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합으로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을 구할 때에는 시그마 Q를 한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과가 하나에 1,000원인데 그때 A라는 소비자가 5개를 살 의사가 있대요. 자, 사과가 하나에 1,000원일 때 B라는 사람이 7개를 살 의사가 있대요. 자, 그러면 이 시장 전체적으로는 사과가 하나에 1,000원일 때 12개의 사과를 수요할 의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개인 A의 수요량과 개인 B의 수요량을 합쳐서 시장 전체의 수요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그마 Q를 해서 시장 전체의 수요량을 구한다. 이렇게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내용 넘어가시면요.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나와 있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생 변수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 우리 독립 변수, 내생 변수인 독립 변수가 변하는 경우에는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영어로 무브먼트라고 하고 점의 이동이죠.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경우에는 점의 이동이 나타나고요. 자,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나머지 모두 everything 요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곡선 자체의 좌우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이것을 영어로 shift라고 합니다. 자, 우리 수요 변화의 요인이죠. 자, 이게 지금 수요 변화의 요인이기 때문에 이 표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자, 무브먼트에 대한 얘기예요? 쉬프트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쉬프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수요 곡선이 어떤 경우에 좌우 이동하는가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정상제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하고요. 자, 우리가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을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으로 나타내지요. 자, 반대로 열등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데
때 수요가 감소한다. 우리 이 말을 수요 곡선의 좌측 이동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자, 비싸진 대체재를 사지 않고 X재를 구입할 것이기 때문에 X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보완재가 비싸지는 경우에는 보완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니까 덩달아 같이 소비하는 X재의 수요도 같이 감소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구의 증가, 선호의 증가, 광고의 증가는 다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건데 자, 우리 핵심 정리 프린트 보시면요. 제가 가격 상승의 예상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형광펜 표시를 해놨습니다. 가격 상승의 예상. 자,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수요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두 번째 공급으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대요. 사과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대요. 그러면요,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사야 돼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가격이 오른 다음에 사야 돼요? 지금 당장 사야겠죠? 그래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금 즉시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자,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은 수요는 즉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는 거죠. 가격이 올라간 뒤가 아니라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 지금 당장 즉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수요가 증가한다 이 말은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공급을 봅시다. 자, 내가 공급자예요. 자, 내가 사과를 팔고 있는데 사과의 가격이 지금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면 사과의 가격이 비싸진대요. 그러면 지금 팔아야 돼요? 아니면 가격이 오른 다음에 팔아야 돼요? 가격이 오른 다음에 팔아야겠죠? 그러면 지금은요, 공급을 줄여야죠. 지금은 가격이 안 좋으니까 공급을 줄였다가 비싸지면 그때 많이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때에는 반대로 즉시 공급이 감소하게 돼요. 자, 이때는 즉시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말은 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을 의미하게 되죠. 자, 우리 그래서 가격 상승의 예상이라는 똑같은 요인이 수요 곡선의 변화 요인과 공급 곡선의 변화 요인에서 서로 정반대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실전 테크닉 1에 나와 있죠.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하지만 공급 곡선은 좌측 이동한다. 따라서 똑같은 저 가격 상승의 예상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 요인이에요. 근데 요거는 그 재화 자체의 가격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격 변화의 예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의 변화와 가격 변화의 예상은 다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2번 보시면 가격의 변화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지만 가격 변화의 예상은 곡선 자체의 이동 요인이다라고 했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열등제라고 해도 소득 이외의 수요 곡선의 증가 감소는 정상제와 똑같다. 자, 우리가 어떤 재화에 대해서 쟤는 열등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의 증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 변화에 대해서 재보고 열등제라고 하는 거지 대체재의 가격 변화, 보완재의 가격 변화 이런 것과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재화랑 똑같이 판단하시면 돼요. 쟤 열등제야. 쟤는 뭔가 좀 다르잖아 라고 얘기할 때는 소득의 변화에 대해서만 열등제로서 특성을 고려하시면 되고 소득이 변화한 게 아니라 그 외의 요인들이 변하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재화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것을 열등제라고 순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열등제는 소득 탄력성이 음수인 재화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0과 1 사이 재화는 정상제 중에서 필수제를 의미한다는 거 요거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가격 상승의 예상도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면 자, 우리 수요 함수의 형태에 대해서 실전 테크닉 1에서 말씀드렸고 실전 테크닉 2에서 시장 수요 함수 구하는 법 여기다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Q가 있고 자, 7 빼기 P가 있고 역시 이렇게 Q가 있고 14
빼기 2P가 있는데 자, 우리 수요자 1, 수요자 2의 수요 함수를 합쳐서 수평합을 해서 시장 전체에 수요 함수를 도출하려고 할 때 여기 P하고 P는요 같은 P예요. 이 P하고 P는 같은 P라고.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서는요 모든 소비자가 같은 가격으로 서로 다른 양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A한테의 가격이나 소비자 B한테의 가격은 다 똑같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P 더하기 P는 2P인 거예요. 왜? 2P와 2P는 같은 P예요. 근데 요 Q와 요 Q는 같은 Q가 아니에요. 왜? 각자가 서로 다른 양을 소비하기 때문에 요 QA와 요 QB는 같은 Q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편의점에 가면요. 콜라 한 캔의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저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그 어떤 사람한테도 콜라 한 캔의 가격은 다 똑같아요. 그죠? P는 똑같죠? 그런데 이 콜라를 몇 캔 살 거냐라고 하는 건 서로 다 달라. 그죠? 뭐 저는 2캔, 누구는 3캔, 누구는 4캔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Q가 아니야. 같은 Q가 아니기 때문에 QQ 더했을 때 EQ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QQ 더했으니까 EQ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틀린 거고 EQ와 EQ는 다른 Q이기 때문에 더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1대1로 더할 수가 없고 요거 더하면 그냥 시장 전체의 수요량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별 수요량을 합치면 시장 전체의 수요량이 나온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요 P와 요 P는 같은 P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다항식의 연산을 해주시면 돼요. 7하고 14 더하면 21이죠. 얘하고 얘 더하면 마이너스 3P잖아요. 이렇게 그냥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개별 수요 함수를 수평합을 할 때에는 P는 같은 P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항식의 연산을 해주시면 된다. 그런데 이 Q는 같은 Q가 아니에요. 똑같이 수요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자로는 QQ로 나타내지만 그 속성, 그 의미는 같은 Q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 더했다고 해서 EQ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 개의 문자항을 더했을 때 뭐 EA, EB라고 표시할 수 있는 이유는 그 A와 요 A가 같은 A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 B랑 요 B가 같은 B이기 때문에 B 더하기 B가 2B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하고 얘는 같은 Q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수요자의 수가 N배 증가했을 때 자, 기울기가 N분의 1배가 된다라는 거 요것도 한 번 더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실전 테크닉 그 옆 페이지 보시면요. 수요 곡선에 이동 판다시 유의점 나와 있죠. 자, 수요 곡선의 이동 요인을 묻는 문제에서는 해당 재화의 가격을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5가지 선지 중에서 해당 재화의 가격을 먼저 가장 발견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수요 곡선이 바로 우측 이동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당 재화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에 대한 확인과 판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심 정리 내용 가볍게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요. 소비의 외부성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용 다 읽어보시면 아실 테니까 가볍게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급 이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공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마찬가지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요. 우리 이것은 공급과 공급량과 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정의 관계를 우상향하는 기울기가 나타내고 있죠. 자, 공급 곡선까지의 수직 거리는 일정한 재화를 생산할 때 그 수량을 생산할 때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나타내면서 재화 생산의 한계 비용을 나타낸다. 자, 따라서 공급 곡선의 하방 면적을 구하면 바로 TC 총 비용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엄밀하게는 TVC 단기에는 TVC를 구하는 거고요.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MC 곡선의 하방 면적을 구한다. 사실 이게 뒤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말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자, MC 곡선의 하방 면적을 구한다. 이 말은 MC를 적분한다 요 얘기인데 자, 요게요. 단기와 장기에 달라집니다. 자, 단기의 의미와 장기의 의미가 달라지게 돼요. 자, MC 곡선은 가변 비용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가변 비용만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기에는 자, 노동은 가변 요소인데 자본은 고정 생산 요소이죠. 장기에는요.
L과 K가 모두 가변 요소입니다. 장기에는 고정 생산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MC 곡선의 하방 면적을 구하면 단기 N은 TVC가 구해집니다. 이게 뭐죠? 총 가변 비용만 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MC라는 이 곡선 안에는 고정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 MC 곡선의 하방 면적을 구한다고 해서 고정 비용까지 구해지진 않습니다. 가변 비용만 구해지기 때문에 총 가변 비용만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장기에는요, 고정 비용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를 않아. 장기에는 노동과 자본이 모두 가변 요소이기 때문에 고정 비용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장기에는 고정 생산 요소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그에 따라서 고정 비용도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에는 MC 곡선의 하방 면적을 구하면 TC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MC 곡선의 하방 면적은 단기에는 TVC가 구해지는 것이고 장기에는 TC가 구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내용 구분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계 비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은 역시 마찬가지로 수평합으로 구해진다는 거. 자, 수식적인 계산은 수요 함수와 똑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경우에는 공급 양의 변화가 되고요. 자, 요 독립 변수, 요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나머지 요인들이 변하는 경우에는 공급의 변화가 되죠. 자, 우리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 내용을 정리해 놨어요. 자, 우리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생산에 유리한 변화 또는 생산에 유리한 충격은 공급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고 생산에 불리한 충격은 X곡선을 좌측 이동시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한 건 생산 원가가 상승한 거니까 생산에 불리한 충격이겠죠. 불리한 충격이니까 공급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자, 나머지 이런 것들은 생산에 유리한 변화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한 다음에 팔아야 되니까 지금은 공급을 줄이겠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보조금을 지급하면 당연히 생산에 유리해지니까 공급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우리 이거 공부할 때 다른 재화의 가격 상승, 요 생산면에서의 보완제, 생산면에서의 대체제가 굉장히 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시험에는 거의 나오질 않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모두 다 공부했으니까 이제 시장 균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균형은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 균형 달성되고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에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낮은 수준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시장에 초과 공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장 균형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고 초과 수요는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시장 불균형 상태가 결국 균형으로 회복하면서 시장 균형이 달성되게 됩니다. 자, 가격의 기능은요. 신호 기능, 배분 기능, 가격의 종류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다 증가하게 되고 자, 수요가 감소한 경우에는 가격과 거래량 모두 다 감소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여기서 가격은 사실 상승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가격은 하락한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수요든 공급이든 일단 증가하면 무조건 거래량은 증가한다. 왜냐하면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건 양자 공통이기 때문에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했다라고 하면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하게 돼요. 따라서 거래량은 헷갈릴 게 없죠. 그런데 가격이 수요와 공급이 서로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 자, 우리 이제 그랬을 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에는 둘 중에서 변화의 폭이 더 큰 걸 찾으시면 돼요. 자, 만약에 수요의 변화폭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요. 공급의 변화 내용을 아예 보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수요가 이겼거든요. 수요가 이겼으니까 수요의 변화 방향대로만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또는 반대로 자, 공급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수요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그때는 공급의 변화만
증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때에는요, 더 작은 공급 쪽은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수요가 증가한 거니까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둘 중에 누가 이겼대요? 얘가 이겼대요. 자, 증가이든 감소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값이 중요한 거예요. 자, 얘가 이겼대요. 수요 감소가 더 크대요. 자, 그러면요, 수요가 감소했으면요,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거래량도 감소하게 되겠죠.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수요 감소가 더 작대요. 그러면요, 공급이 이겼죠? 그러면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얘도 혹시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공급이 감소했다라고 하면요,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거래량 감소하게 되겠죠. 자, 역시 공급이 감소했대요. 똑같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에는 둘 중에 큰 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프린트 논점 2-2 맨 밑에 보시면 실전 테크닉 1로 정리가 되어 있죠. 수요와 공급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거래량과 가격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 적어놨고요. 자,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무조건 거래량은 증가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변화했었을 때는 균형 거래량이나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변화의 폭이 더 큰 쪽에 의해서 결정된다. 괄호하고서 작은 쪽은 무시해라 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